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누이 14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341페이지 펴보세요. 341페이지. 자, 누이 13세가 이제 죽고 나서 그 후계자가 됐던 사람이 누이 14세죠. 그 누이 14세는 이제 미성년기를 보장한 이탈리아 추기경던 마제넨이 이제 초창기 때 그 누이 14세 때 정치를 했는데 이 누이 14세가 어릴 때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정하기 전에 이 마젤란이 이제 정치를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젤란은 그 앞에 있는 니셸과 마찬가지로 철제 이상도 국가 이성의 추종자예요. 예. 그 앞에 얘기했죠. 국가 이성 얘기했죠. 그래서 국민들 전체 뜻과 상관없이 국가 자체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국가 이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국무회의 강화와 지방장관의 임명으로 권한이 축소된 파리 고등법원과 귀족들이 이른바 포로동의 난이 이제 일으켰다. 자, 이 난은 크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요. 제1차와 2차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포로동의 난에 대해서는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서양사 개론에는. 그래서 여기 서양사 총론 있는 내용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뽀르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무의 강화와 지방장관 임명에 이제 권한 축소를 이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했죠. 1차 포로등의 난하고 그다음에 2차 포로등의 난 이렇게 있는데 1차 포로등의 난은 이제 그 당시 그 왕실 재정 해결을 위해서 일부 관리의 봉급 지불 정지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고등법원이나 파리시민 봉기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고등법원의 불만을 해결한다는 약속을 해서 타협해서 끝난 거죠.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밑에 1305번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48년 마젤랑은 왕실 재정 해결을 위해서 일부 관리의 봉급을 4년간 지급 정지했다. 자, 이에 대해 여러 기관이 항의했는데 특히 파리 고등법원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사직 폐지, 신직 창설 금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프랑스는 두 가지 관료 계통이 있다고 했죠. 세습직하고 그다음에 신관료 체제, 이게 구관료 체제 이렇게 있는데 신관료 체제를 이제 견제하기 위한 신관료도 견제하기 위한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세 승인권, 그다음에 임신보호 법 제정 등을 요구했고 마젤랑은 파리 시민 봉기로 왕족과 함께 파리 도망쳤다. 자, 그래서 이제 마젤랑은 고등법원의 불만 해결을 약속한 후 1649년에 파리로 돌아왔다. 이 내용이 이제 1차 포로동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동의 난은 보면 자, 위구노의 근거지인 서남부 지역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했고요. 그 결국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했다. 그래서 군주권이 위상이 회복됐고 파리와 지방 세력들 반항 세력들이 제거됐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돼 있어요. 자, 귀족 계급의 음모와 이합지사의 결과 정치적 혼란이 오고 분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마젤랑은 국민의 좌절감을 이용하여 군주권 위상을 회복하였다. 그는 무력으로 파리를 굴복시키고 군사력을 사용하여 지방의 반란을 대부분 진압했다. 자, 루이 14세는 그 후에 이제 마젤랑 제2차 그 포로등이 난 이후에 그 모호 섭정은 끝나고 이 모호 섭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젤랑이 이제 거든요. 그 왕의 친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그때 귀족들과 농민들의 어떤 그 저항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1차 포로등에난 2차 포로등에난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난을 계기로 해갖고 초기 때는 굴복했지만 2차 포로등에난은 진압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절대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2차 포로등의 난을 진압하고 이제 등장한 친정한 루이 14세 입장 볼 때는 얻을 때 겪었던 1차, 2차 포로동의 난의 어떤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았죠.
음. 잘해주면 개긴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짓누르고 자신의 절대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 친정이 이제 진행이 돼요. 자, 보면 자, 하여튼 이 포로등의 난이 일어나고 자, 이날은 국민 속에 특히 신흥 국민 시민 계급에게 참된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고 오히려 마제당의 권력과 관료제의 절대 왕정을 강하고 합리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이제 영향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젤란 사망 후에 성년이 된 루이 14세는 재산을 두지 않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재산을 두지 않았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누구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홍무지하고 약간 비슷한 통치를 해요. 좀 비교 대상이 좀 그긴 한데 홍무지하고 좀 비슷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콜베르라는 사람 있죠? 그럼 이 사람 뭐냐? 이 사람은 어 그 재상이 아니라 경제 정책을 이제 그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중상주의 정책을 그 당시에요. 그 일종의 재무장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는 총명하고 우아했으며 위대한 지배자로서 거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수소 국왕의 일이라고 말한 국가 통치에 전념했다. 그의 치세는 위대한 색이었고 그는 태왕왕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불려지게 되었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강력한 군주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왕조의 우월성과 국가의 지상권을 결합시킨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포로동의 난을 겪고 나서 사람들이 불안을 하잖아. 그리고 이제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그걸 이제 억제하고 계층 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왕권 신설에 입각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이 루이 14세요. 이 루이 14세.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가 했다는 유명한 말 있죠. 나는 곧 국가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말 자체가 이제 뒤에 만들어진 말이긴 한데 그 사람의 어떤 그 내용을 통치를 잘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루이 14세 관련된 그 여기 사료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후대에 이제 절대주의 군주의 역할 모델을 했던 사람이 루이 14세다.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이제 최고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인데 프랑스는 이 루이 14세를 기점으로 해갖고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이 루이 14세가 뒤에 얘기했지만 수많은 또 왕조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루이 14세는 유능한 보좌관과 장관이 많았으나 재상은 없었지만 그 유능한 그 장관들 많았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출중한 인물은 재무를 담당했던 콜베르다. 자, 이 콜베르는 중상주의자로서 유명하죠. 이건 뒤에 또 다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그는 시민 계급 출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신관료 출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세습 그 관료가 아니라 재무 외에도 상업이나 농업, 해군, 식민지 등 광범위하게 국정을 총괄했으며 리슈에 같은 재상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왕실에 충실한 관리자로서 폴베르리즘이라고 부르는 정형적인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콜베르의 중상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는 먼저 재정개혁을 착수하고 배관과 관계시설 확충 등 농업진흥을 심었으나 그가 무엇보다 힘을 기울인 것은 뒤떨어진 프랑스 공업의 육성이다. 자, 그래서 그는 국립공장과 특권 매뉴팩처를 설립하고 각종 특권을 부여한 동시에 자,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이 그 중상주의라는 건 정경유착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음.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립공장이나 특권 매니페이처는 누가 운영하겠어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국가가 주도를 했지만 특정 상인이 운영하겠죠, 대상인들이. 그리고 자본 대여, 장려금
하사, 또 외국인 기술자 유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내 공업의 육성 및 보호를 심었고, 그다음 수입 억제와 수출 증대를 도모하는 편,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중상주의 중에 무역 차익설과 연결되죠. 무역 차익설. 예. 그래서 이 수출과 수입 중에 어디를 더 맞는 거야? 수출을 많이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호 관세를 매기고 여기는 또 수입 대체 사업을 또 육성해서 수입을 줄이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국내 산업을 국내 관세를 정비하고 도로 수축 및 랭구드 운하의 개통인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운하 개통이야.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육상 교통력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하 같은 수로교통망을 이제 주로 많이 했죠. 물류망에서. 그래서 이 같은 이제 그 중상주의 정책 일환으로 그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요. 국제 무역 증진과 식민지 획득을 노력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세력들이 이런 인여 회사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나 이런 것들을 세웠죠.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식민지 경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간접 관리하는 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다는 거죠. 자, 그의 이제 모든 그 사업이나 정책의 성공적은 아니지만 자, 이러한 노력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그 불황기에 접어든 17세기 때 후반에 프랑스의 국부와 국력을 크게 증대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불황기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17세기 때 위기론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근대 시대 사회에서는 이 주기를 탄다고 했죠. 예. 그래서 맨델스 곡선에 따르면 요 시기 때 대항해 시대가 끝 후에 거의 이제 그 최저점 고점에 이르렀던 이후에 17세기 때 또 인구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이루어진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전반적인 거고 이 프랑스나 몇몇 국가들은 오히려 그 상승세를 타죠. 또 이 당시에는 또 그래서 요걸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루이 14세는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위를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이러한 국부의 증대를 바탕으로 파리 교회에 호화찬란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요. 문화와 예술을 장려했고 라신과 코르네유, 그다음에 몰리에르 같은 위대한 극작가를 통해서 프랑스의 고전 문화와 바르크 양식을 꽃피게 됐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특히 뭘로 유명하냐면 화려한 궁중 생활로 유명하죠. 사교 문화로. 루이 14세에 베르사유에서 궁중 생활을 호화롭고 루이 14세 베르사유에서는 궁중 생활을 호화롭고 세련된 것이며 유럽 각국의 군주와 국왕들이 이를 모방하고 있었고 프랑스어는 그때 유럽 외교계 사교계의 언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왕실에서는 유럽 각국의 왕실은 자국을 쓰지 않고 프랑스어를 썼어. 근데 이것도 예전에 기출이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르사유에 하얀 궁중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뭘 노리기 위한 거냐면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정치적인 그 뭐냐면 조치였죠. 그래서 귀족 세력들이 이제 베르사유 궁중 생활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이제 왕권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이들이 이제 재산을 요구해서 탕진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재산이 없어지고 이제 돈이 없어지면 왕이 돈을 빌려주고 얘네들도 에티켓이라는 명목으로 왕을 중심으로 서열화시켰죠. 그래서 온갖 그 규범이라든지 그 예의 범죄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한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뭐 식탁에서 내킴을 가리지 않고 손수건에 대고 코를 풀고 또 그 손수건에 땀을 닦는 행위는 불균한 습관이다. 뭐 이렇게 있고 하품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않아.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을 매일 하고 귀족들에게 뭐 자리 순서까지도 다 정해주고 앉은 의자까지 다 정해주죠.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럽에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위상을 강조했다고 하니까 좀 그 당시에는 당연히 위생관념이 강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건 궁중 안에서만 그런 거고 바깥에는 이제 화장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밖에서 이제 똥을 싸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루이 14세가 이제 이빨을 안 닦아서 나중에 이가 썩으니까 아예 이를 다 뽑았다고 그래요. 목욕도 별로 안 좋아했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생 개념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루이 14세는 위대한 국민에 걸맞게 군사 양성에도 그 주력을 했고, 그의 주변에는 당대 제일가는 궁정가였던 루브아, 축성수에 뛰어난 보방, 그 명장 티렌 등이 있었다. 자, 그가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돼 17세 후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국력의 증대와 축적은 루이 10세에서 하여금 영토 팽창의 야망을 갖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왕조 전쟁을 이제 벌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루이 14세 때 왕조 전쟁을 그 위트레트 조약하고 이제 연결돼 갖고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만 기억을 하는데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외에도 그 전에 세네 번의 왕조 전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몇개 이제 부실해. 내용이 그 위트레트 조약, 그러니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외에 내용은 좀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이걸 좀 설명하고 나서 좀 할게요. 다른 교재하고 이제 좀 연결시켜서 좀 보면서 할게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는요. 자, 일단은 한번 제가 이제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심화 교재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루이 14세는 아까처럼 했지만 이런 강력한 군사를 통해서 영토 팽창 정책을 했죠. 왕조 정책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력이 소모되고요. 재정 궁핍을 초래해요. 그 후에 이제 루이 15세나 루이 16세 때 재정 궁핍 등이 이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왕조 전쟁 때 뒤에 있지만 왕조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세력 균형의 원칙이에요. 세력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들인데 그때 이제 이 프랑스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영국이 이걸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번의 경제 전쟁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개론이 좀 약간 부족을 해갖고 그냥 총론을 위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개론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에스파냐 네덜란드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인데 이때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는 벨기에를 의미하죠. 벨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네덜란드 독립전쟁 때 벨기에는 도중에 나왔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스페인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스페인 필립 4세가 사망을 하니까 루이 14세가 왕비가 스페인 왕가 출신이면 이제 구실로 그 당시 스페인형 네덜란드를 요구를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여러 도시를 점령했지만 그 뭐냐면 영국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그 삼국 동맹을 치기 위해서 프랑스에 대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별 소득 없이 에스다 사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프랑스 꽁대 등 점령지를 대부분 포기하고 국경 근방의 11개 도시만 유지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전쟁이 있어요. 네. 배경을 보면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 때 이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네덜란드 독립국가죠. 네덜란드가 원조를 했다고 해서 맞죠. 그리고 이제 칼뱅주의 체제가 네덜란드의 체제를 거부하고 네덜란드가 프랑스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해서 애들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네덜란드 그 전쟁인데, 자, 이 전개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오렌지인공 원리엄이 있죠. 예. 이 오렌지 원리엄은
그 앞에 독립전쟁을 내세웠던 그 원리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독립전쟁 하다가 그 살해당하거든요. 그때 이 손자가 오렌지공 원리엄이야. 원리엄 3세죠. 그래서 이 원리엄 3세를 중심으로 결사적으로 항전하죠. 예. 그리고 유럽 각국이 세력 균형의 원칙에 따라 네덜란드를 지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중에 그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원리엄 3세가 그 자기 부인 메리와 함께 이제 대학 그 뭐냐 가서 그 영국 왕이 되죠.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여기 그때 이제 뭐냐면 아이고 잠깐만요. 그때 인제 뭐냐면 네덜란드를 공격했던 루이 14세가 이 원룸이 가서 왕이 되면 영국에 내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잠깐 포위망을 공격을 좀 약간 중단할 때가 있었죠. 요게 예전에 엮여놓은 기출문에 엮여놓은 그 예문에 나왔던 건데 요거와 연결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리멘게 조약을 통해서 체결을 해서 그 네덜란드 정복이 당연됐다 내용인데 여기 잠깐 읽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여기부터 읽어야 되겠네. 음. 자 루이 14세는 스웨덴을 삼국 동맹에 손을 떼게 하고 영국 찰스 2세를 도범 위협을 따라 분리시켜 놨다. 그래서 그렇게 인제 뭐냐면 고립시켜 놓은 다음에 네덜란드를 고립시킨 다음에 프랑스군은 1672년 예고 없이 네덜란드를 침입했다. 자 네덜란드는 비상수단을 다하여 그 당시 젊은 지도자였던 오렌지 공원 원리엄을 중심으로 결사적 방위를 전을 전개했다. 자 네덜란드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유럽 각국은 또다시 네덜란드를 지원했다. 먼저 신성동 황제였던 레오폴드 1세와 브랜덴부르크 선제우 등이 원조에 나섰고 뒤에 이어서 덴마크, 스웨덴, 아, 덴마크,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 영국이 가세했다. 전투는 단연간 저지대, 그 네덜란드 일대죠. 나일강 일대, 영국 개혁, 지중해 일대, 아메리카 대륙 등을 거쳐서 광범위하게 또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도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서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니메게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서기에서는 나이멘 조약이라고 해요. 이게 포기법이 좀 다른데. 자, 이때 이제 프랑스 꽁테를 확보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프랑스 꽁테를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랑스 꽁테가 이제 루이 14세 뭘까요? 국경지대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요거 확보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 예, 이때 뭐 중요한 지역은 아닌데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언급되고 여기 표시돼 있기 때문에 언급된 거 얘기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전쟁이 뭐냐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의 배경을 보면 루이 14세 독일 침략에 대항과 랑트 침략의 철폐 여파를 우려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인접 국가들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결성했어요. 랑트 침략 철폐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동맹이 결성되니까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 루이 14세죠. 87에 먼저 공격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이건 배경이고 루이 14세가 이제 공격을 한 건 뭐냐면 그 당시 루이 14세는 서기에도 있지만 그 당시 나인강 서부 지역을 얻으려고 했어요. 나일강의 서부 지역을. 그 당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연국경선을 나일강으로 설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나일강 일대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이때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됐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에 제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요. 결국에는 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나이스바이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알사스 일부 지역을 프랑스가 그대로 보유하고 현상 유지 정책을 했고요. 영국은 원령 3세, 그러니까 네덜란드 오레지공의 어떤 왕의 직위를 승인했고 네덜란드와 통상 정책을 이제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계에서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내용이야.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전에 이런 그 뭐냐면 내용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왕조 전쟁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 루이 14세는 먼저 에스파냐 왕비 에스파냐 에스파냐 왕실 출신인 왕비의 상속권을 내세워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침략했고요. 그리고 권력 소득이 없었다. 얼마 후 다시 네덜란드를 고집시키고 이를 공격했다. 이 네덜란드 전쟁이죠. 예. 그 네덜란드는 오대 지공 원리엄의 지도하에 완강하게 저항을 보이고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그리고 포이센이 네덜란드를 지원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는 나이메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 콩떼를 확보하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루이 14세 야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나일강의 서부 지역을 독일 영토를 팽창하고자 이른바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을 일으켰다. 자, 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전쟁은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뭐 스웨덴 등등이 맺은 동맹이요. 예, 네덜란드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오렌지국 원령을 중심으로 독일 내 유럽한 연방 국가와 그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스웨덴 그리고 전쟁 중에 원령이 영국왕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 샤보이 등이 거의 유럽 전체 대동맹이 결성됐고 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이죠. 프랑스 해군은 영국 해군에게 패했다. 결국 나이스바이크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는 알자스 일부 지역을 보유하는데 그치고 그 항상 유지를 합의했다. 그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막에 이제 그 루이 14세 때 왕조제 백리였던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 자, 그 에스파냐 이제 왕위 계승 전쟁 보면 에스파냐 카로스 2세가 그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을 때 자손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반개월 쪽도 이제 왕위가 돼야 되는데 그때 자기 딸이었던 그 외손자죠. 루이 14세의 그 손자에게 필립을 손자 필립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카로스 입장에서는 친손자고 루이 14세는 입장에 외손자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왕위를 넘길 때, 카로스 2세를 넘길 때 여러 명의 인물도 있었어요. 왕위를 계승한 인물도 있었는데, 이 카로스 2세가 이게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외교관들은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막 사바사바 하니까 그 당시 루이 14세 외손자에게 그 자기 친손자 필립에게 양도를 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영국 등 여러 세력들이 반발한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왕위가 여기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돼요?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중축으로 대동맹이 결성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야.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만일 이제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부르봉 왕실이 위에 통합된다면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부르봉 왕실이 통합된다면 이는 유럽 국제정치 세력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에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이래하여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를 중축으로 대동맹이 결성되었고요. 그래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세는 프랑스에게 불리했으나 결정적인 건 아니었고, 그리고 대동맹 강률도 말기에 깨졌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뒷전이 루이 14세가 맺어진 게 그 위트레트 조약이거든요. 요거 이제 위트레트 조약 내용이 그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있고 위트레트 조약을 이제 그 맺었고 이게 1713년에 맺었고요. 그 뒤에 라스탄트 조약을 또 맺게 돼요.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은 뭐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관련된 거고요. 라스탄트 조약은 신성로마 제국,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하고 맺어진 조약인데, 근데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서는 이게 내용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그 라스타트 조약 안에 그 위트헤트 조약을 포함시켜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제 뭐 그 이게 전공자가 아니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통론 위주로 이제 할게요. 기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할 때는 이 라스타트 조약하고 위트헤트 조약 내용을 분리시켜서 좀 얘기를 했긴 했거든요. 근데 뭐 굳이 여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는데 야 여기에서 잠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여기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요거 보고 나서 인제 좀 할게요. 자, 위트헤트 조약도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인제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봉계의 필립 5 세의 스페인 왕위 계승을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앞에서 뒤에 얘기했지만 인제 동국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왕이 두 개의 왕국을 통치하는 형태가 이제 동국연합인데 예전에 인제 그 스투어트 왕조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동시 왕이었죠. 이런 형태의 그런 것은 아니고 왕은 별개죠, 왕은. 그래서 요쪽에 인제 프랑스 계통의 부르봉 왕조고 원래는 이제 부르봉 왕조고 여기는 스페인 계통의 부르봉 왕조지만 두 왕실이 뭐냐면 핏줄로 연결되긴 했지만 이렇게 동국연합 형태는 아니에요. 예, 각기 다른 군주를 모시고 있죠. 예,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합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고, 자, 영국은 이제 대신에 뭘 얻어갔냐면 프랑스로부터 이 노브스코시아, 뉴폴랜드, 허드스만 요게 이제 어떤 땅이냐면 오늘날 캐나다 지역이에요. 캐나다죠. 예, 캐나다. 그래서 캐나다가 예전에 그 일부를 자기 이제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프랑스가 캐나다 일부를. 그래서 요런 지역들을 영국령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그 영국이 캐나다 전 지역에 대해서 전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와 지브롤터를 각각 양도받았다. 자, 여기서 이제 전략적 요충지가 그 지브롤터거든요. 이 지브롤터 이게 제일 중요해. 그 지브롤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스페인이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으면 어 그 스페인에 여기 있는 그 지브롤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딱 해 갖고 인제 통과할 때 여기에서 딱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브롤터 해역 같은 것들은 인제 뭐냐면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브롤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지금도 여기는 영국 소유죠. 영국 소유예요. 자, 그다음에 사보의 공국의 왕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치리아를 영유하게 된다. 사보의 공국은 프랑스 남쪽에 오늘날은 프랑스 영역이야. 여기가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이탈리아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 사보의 공국이 왕의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디든 시칠리아, 시칠리아를 영유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나중에 사보이가 시칠리아를 획득했지만 나중에 사르디아하고 맞바꿔. 그래서 사르디아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르디아 왕이 중심으로 이탈리아 19 세기 이탈리아 통일 기반이 마련되죠. 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나폴리, 밀라노, 사르디아를 영유하고 이 사르디아가 인제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에 눈여겨볼 게 스페인 네덜란드를 인제 보는데 이 원래 스페인은 네덜란드는 원래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후에 스페인의 기속이 다시 됐죠. 그러다가 이 전쟁을 이후로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간 거야. 예, 오스트리아 쪽으로. 그래서 그 영역이 이제 주인이 오스트리아로 바뀌었다. 벨기에 지역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밀히 말하면 요 내용은 위트헤트 조약이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따로 1년 뒤에 야수탄트 조약을 맺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 국가는 위트헤트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라스타트 조약을 맺었던 건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굳이 여기까지 구별할 필요 없어 갖고 그냥 같이 이제 통째로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트헤트 조약에 포함시켜서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프랑스의 제치를 막기 위해서 남쪽 경계선 근방의 주요 요새를 차지하고 쉘트 강면의 어떤 독점권을 갖고요. 그다음에 6 번이 내용을 좀 보는데 브랜덴부르크의 호헨초르가
요게 선제우는 프리드리히 3세는 프로이센 왕의 칭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브랜덴부르크가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베르린 지역이야. 베르린. 베르린 일대를 이제 브랜덴부르크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제우 집안이 호헨초데르 가문인데 후에 프로이센 가문을 이제 프로이센 왕이 이제 대주했던 가문이죠. 예. 그래서 브랜덴부르크가 그 당시 이제 그 30년 전쟁 전후로해서 그 당시 동프리센 지역을 이제 컨택트 해가지고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있는데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프리센 지역을 이제 통치를 했던 지역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게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에 큰 참여하다 보니까 뭔가 그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센 왕의 칭호를 줬어요. 프리센 왕. 왜 프로이센 왕이냐? 브랜덴부르크 왕이 아니라 그건 뭐냐면 브랜덴부르크 영역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있죠. 황제 밑에 왕이 있을 수 없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황제 밑에는 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덴부르크 왕으로 되면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의 권한을 침해하는데 이 프로이센은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밖에 있었던 영역이에요.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 폴란드 그쪽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왕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뭘로 더 알려지냐면 브랜덴부르크가 아니라 프로이센으로 알려지죠. 네. 근데 정식 명칭은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왕국인데 이게 이 왕이 프로이센 왕 때문에 이 프로이센으로 이제 후에 연방 국가 이름으로 알려졌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프랑스는 종래까지 차지했던 국경지대의 전복주의 대부분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타협었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또 보죠. 자, 그래서 누이 14세는 여기 내용을 보면 밑에 또 조약 내용이에요. 루이 14세는 에스파냐가 프랑스 합병하지 않은 조건하에 그의 손자 필리에게 에스파냐 왕으로 앉힌 데 성공했다. 자, 그러나 프랑스는 신대륙의 뉴폴랜드, 노바스코티아, 허드슨만 지역, 오늘 캐나다 지역이죠. 그 퀘벡 지역을 일대를 영국에 양도했고요. 영국은 다시 에스파냐로부터 지중해 관문경인 지브루터와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의 식민지에 대한 노예 공급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자 노예 공급권 그 아시미토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전 시간에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두 번째 적어놨네.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에스파냐, 네덜란드를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사보이 뒤에 이제 사르디아 왕국이죠. 사보이는 시칠리아 언어스나 1720년 이를 사르디아로 바꾸어 사보이궁은 사르디아 왕으로 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9세기 이탈리아 통일하는 긴 과정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프로이센이 참전한 공으로 그 왕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브랜덴부르크 선제우면서 프로이센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왕국. 앞에서 이제 프로이센의 왕이 됐던 것은 신성 로마 제국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영토이기 때문에 그 당시 동프로이센 왕으로 취임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이 14세는 그의 치세 말기에 이어 무모한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력을 탄생시켰다. 또 그는 종교적 통합을 깨한다는 뜻에서 난트 칙령을 철폐함으로써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인 위그노들이 네덜란드, 영국, 그 대륙의 신대륙의 식민지 그리고 프로이센도 빠져나갔다 이렇게 있죠. 예. 자,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통 이 낭트는 그 낭트 칙령의 철폐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칙령이 뭐였냐면 뽕테프루 칙령이죠. 음. 자, 그래서 이 뽕테프루 칙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뽕테프루 칙령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네, 기초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거부터 읽어보죠. 난트칠령은 카톨릭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화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택한 일시의 타협이었다. 시대는 한 국가야 두 개의 종교를 공존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 당시에는 한 개 왕국에 한 개의 종교만 있어야 돼. 1685년에 강력한 국왕 루이 14세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낭트칠령을 폐지했다. 자, 낭트칠령이 종교 자유를 허용한 문명적인 신령이었다면 그걸 폐지한 뽕테프르 칠령은 미군에게 망명의 자유조차 허용되지 않고 개종을 강제한 야만적인 진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위대한 군주신 짐의 조보였던 앙리대왕. 앙리대왕은 이제 짐은 루이 14세고 앙리대왕은 앙리 4세를 얘기한 거죠. 국내의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마련해 주신 평화가 당신의 선대왕들 치세 중에 일어났듯이 소위 개혁종교. 개혁종교는 뭐겠어요? 위근호죠. 자, 위근호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1598년 4월에 낭트에서 공포했던 칠령을 통해 전수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예배를 갖기 위해 보이는 장소에 대해서 치해제 활동을 규정하시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치 개혁 종교하고 그 당시 그 앙리 4세가 없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 개혁 종교를 주도했던 그 위군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앙리 4세요. 나바가 아니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신의 과거의 어떤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면 왕국의 평안을 유지하고 두 종교의 신자들 사이의 상호 반감을 줄이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조항을 마련하셨다. 하지만 짐의 자식과 정권과 국왕의 권위도 지금 공포하고 영원히 폐지할 수 없는 칙령에 의해서 짐의 조국께서 1594년 8년에 4월에 낭트에서 공포하신 칙령을 폐지하노라. 이게 주요 내용이 이제 낭트 여기 내용이 있죠. 낭트에서 공판 칙령을 폐지해서 그 당시 이제 위근호는 이제 종교제를 박탈했다. 뽕테프르 칙령을 통해서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위근호의 정치적 막론까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약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이 칙령 내용에서는 정치적인 망명을 금지시켰어. 근데 이제 보통 칙령이라든지 조약 내용을 볼 때 이 조약 내용과 칙령 내용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가도 같이 봐야 돼. 근데 실제로 망명됐다. 근데 칙령 자체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금지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기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건 서양 근세사라고 해서 좀 우리가 보기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보기 심화 소집 중의 내용이었는데 잘 안 보죠, 이 내용은요. 여기에서 발제를 좀 해봤는데 1685년 10월에는 국왕은 공식적으로 낭트 칙령을 철폐하고 위군호드의 예배를 올리고 자식들이 신교를 교육시키고 해외 도피시킴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교회의 파괴와 아동의 납치 그리고 파괴와 같은 주요 도시로부터 위군호드는 추방하는 방법을 위해 지지된 그 탄압 정책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해외 이주 금지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원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 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위근호들이 이제 해외로 금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많이 망명했죠. 그래서 경기가 이제 침체했어. 오히려 인근 나라의 산업이 발달된 배경이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뭐 네덜란드, 영국, 그 외 식민지, 프로이센,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도 거기에 들어가요. 스위스가 이제 정밀공업이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시계 이런 것들이 그때 도망간 그 프랑스 기술자들에 의해서 발달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뻘짓을 많이 했죠, 이 사람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상사 총론의 내용을 관련된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낭트 칙령이 철폐되면서 교회가 폐쇄되자 그들은 해외로 망명했는데 17세기 말에 이르러 그 수가 30만에 달했다. 자, 위그노의 해외 망명으로 프랑스 산업을 큰 타격을 받았다. 자, 이를 계기로 위그노 숙련공들은 해외로 방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자본이 유출되었다. 그 대신 위그노 받아들인 네덜란드, 영국, 브랜덴부르크, 이건 프로이센이죠. 이웃 나라들의 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루이 14세에 관련된 내용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강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제 272페이지 잠깐 볼게요. 여기 있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못 읽었던 부분 있죠? 네덜란드 독립전쟁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프랑스 종교전쟁, 위그너 전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읽고 넘어갈게요. 예. 자, 보죠. 먼저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좀 보겠습니다. 자, 16세기에 네덜란드에 파견된 에스파냐 총독들은 완고하게 카톨릭 고집했다. 그래서 1556년에 카를 5세가 이제 물러나고 그의 아들 필리프 2세가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국왕이 됐을 무렵 네덜란드는 프랑스를 사용하는 남부 왈롱 지방과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사용하는 북쪽의 프랑드와 폴란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왈롱 지역, 왈츠 지역이라고 또 하는데 이 왈롱 지역은 남부 지역이고요. 그리고 프랑드 지역은 네덜란드, 요게 통합이 돼갖고 오늘날 벨기에 지역이에요. 지금도 요 지역 간에 갈등이 많아. 요 지역이 벨기에이고 폴란드는 이제 북부 지역이죠. 북부 그 폴란드 지역인데 이 홀란드가 이제 그 당시 주요 북부 지역의 주요 뭐냐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왈롱 지역하고 네덜란드는 카톨릭을 믿었던 그 지역이고요. 이 홀란드를 못한 북부 7개 주는 신교를 믿었던 지역이에요. 신교. 위그노를 이렇게 고이센이라고 하는 신교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선왕과 마찬가지로 필리페는 왕관 반종교 개혁 지지였다. 그는 근데 선왕은 카로 5세인데 이 카로 5세는 그래도 뭐냐면 종교 개혁을 타감을 했지만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좀 됐어요. 네덜란드의 종교 제도 같은 것도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그의 아들은 완전히 원리 원칙이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FM이야. 예. 그래서 그는 예수회와 종교 재판을 앞세워서 칼뱅파들 무자비하게 탄핵했고요. 주교구를 세분화시켜 귀족이 아닌 성직자들을 주교 발탁했다. 자, 귀족들은 자신의 권력 상실에 부르주아들은 필리프 2세 요구하는 조세 부담에 불만을 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나 그 당시 또 여기 부르주아들은 주로 뭘 믿고 있겠어요? 예, 얘네들은 신교를 믿고 있겠죠. 물론 상당수가 이제 신교고, 물론 일부는 남부 지역은 구교를 믿었죠. 근데 구교를 믿고 있어도 일단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구교를 믿는 이 귀족들이나 부르주아 입장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직자들이나 주교를 발탁하고 세금을 많이 내니까 불만을 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칼뱅주의 선장은 종교적 갈등을 악화시켰다. 1565년에 네덜란드 귀족과 신교들은 이러한 탄압을 맞서 공기를 일으켰다. 자, 이로써 카톨릭의 에스파냐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필리프 2세는 알바공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네덜란드의 저항을 탄압하여 수천 명의 반란 세력들을 처형했다. 자, 그러나 반란의 자녀 세력들은 투쟁을 계속하였고 필리페 2세가 새로운 특사로 파견된 알렉산드루 파우네세는 남부의 카톨릭 10개 주, 현재 벨기에의 정치적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해외했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중간에 빠졌는데 그 남부 지역은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예, 북부 지역만 중심으로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필리페 2세가 파견한 용병들이 안토페를 남부의 그 중심 도시였던 프랑스의 중심지였던 안토페를 약탈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참여를 다시 이제 참여하게 되죠.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근데 이 사람이 파견하면서 이 사람이 해외에 말려들어갖고 뭐냐면 독립진영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북부의 이제 7개 주요가 위트헤트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579년 네덜란드를 구성하고 있는 북부 7개 주가 위트헤트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네덜란드 공화국 연방을 선포했다. 자, 에스파냐는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싸움을 지속했으나 재정적인 난관에 부착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요. 이 협정은 30년 전쟁이 반발에 깨어지고 그러니까 이 협정은 30년 전쟁이 발발해서 깨어지고 네덜란드는 다시 전쟁에 신말리게 되었으나 1648년에 베스튼 팔렌 조약의 체결과 함께 뭐냐면 에스파냐도 마침내 네덜란드의 독립을 승인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네덜란드 공화국을 이끌었던 네덜란드의 주도적 귀족 가문 중에 하나가 오렌의 나우스 가문의 총독이었다. 자, 이 오렌스 나우스 나사우 가문은 이제 그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오렌지 공의 가문이죠. 자, 총독과 함께 통치를 담당했던 대의적 기구는 신문제 의회였다. 자, 네덜란드 칼빈파 개혁교회는 특권화된 종교단체였다. 네덜란드의 약 100만 명의 주민 가운데 20%가 칼빈파였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카톨릭과 제사파, 매너파 같은 다른 개신교 종파도 있었다. 자, 네덜란드는 또한 유대인들의 피신처이기도 하다. 앞에서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금융가 출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나중에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래서 요 칼뱅파도 많았지만 다른 신교도도 많았고 카톨릭도 많았고 유대인도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하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하다는 그 원칙을 깼어.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상당히 인정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유입됐던 거야. 그래서 네덜란드가 강국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다양한 세력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유대인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제 결정적인 거죠. 자, 이들은 1492년에서 1498년에 에스파냐 포르투갈로부터 추방된 이후 이 네덜란드 터전을 마련했다. 네덜란드 점차 각자의 교육 차이를 받아들면서 종교적 강요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 나라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30년 전에 참여했는데 오늘날 용어로 보면 강소국이야. 강소. 작지만 강한 나라. 예. 스웨덴은 이제 강소국을 만들었던 나라가 구스타프 아돌프 2세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아돌프 2세는 어떻게 작은 나라가 협력을 통해서 강력해질 수 있는가를 종종 네덜란드 공화국을 언급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구스타프 아돌프 2세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 구스타프 아돌프는 군제 개혁을 통해서 그 당시 강력한 군사를 또 키우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30년 전쟁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스웨덴은 지금도 인구가 한 3천 명 정도 되는 그 좀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중진국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죠. 중간 정도의 그 인구를. 그렇지만 북방에서 강력한 그 뭐냐면 군사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브 있죠. 자동차도 또 알려져 있지만 그 또 항공기사죠. 독자적인 전투기도 만들고 그런 나라인데 하여튼 자, 하여튼 네덜란드 공화국을 이 사람이 자주 언급했다. 그 내용이고요. 자, 네덜란드는 강력한 합스부르크가에 맞서 처음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협력을 통해 놀랍도록 강력한 국가였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네덜란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건 네덜란드가 왜 강국이 됐는가에 대해서 전해고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임용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네, 쓰기가 어렵겠죠. 논술형 문제에 딱 적합한 가문이야. 그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제 그 스웨덴과 함께 그 당시에는 강소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종교 전쟁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의 종교 전쟁, 위그노 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앞에서 서계 내용이 빠져있던 그 뭐냐면 중간에 이게 처음에 시작된 그 내용 있죠. 요게 이제 바시 학살 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계 같은 경우에는 성 바르드르무 학살 사건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성 베르드르무 학살 사건 이전부터 싸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좀 언급돼 있는데 좀 볼게요. 자, 16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의 신교도 세력은 크게 성장하여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 주로 이제 어디에 많았냐면 남프랑스 일대에 많았어요. 이 세력들이. 남프랑스는 예전에 알비파의 근거지가 되었던 거죠. 이교도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단 문화가 많다 보니까 신교도 일종의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또 받아들일 수 있었어. 자, 몇 차례 하해와 타협의 시도에 불구하고 신교도와 구교도 관계는 결국 원만하지 않았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시발점이 됐던 이제 학살이 나타났는데 1562년에 기지 가문의 대군과 시아 군사들이 프랑스 북동부에 있던 소도시 바시에서 신교도의 집회에 난입해 74명을 학살했다. 자, 이 학살로 인해서 1598년부터 한 세대 넘게 잔인한 프랑스의 종교전쟁이 신호탄이 되었다. 그리고 지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이제 타협한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 때 이제 대규모 학살 사건이 났죠. 이게 뭐냐면 성베드로르 학살 사건이에요. 예. 자, 하여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보면 자, 1589년에 신교도인 나바르 알리 3세가 프랑스의 알리 4세가 되면서 전쟁 전환점을 했다. 이 중간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나바랑 알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앙리 3세하고 그 다음에 또 앙리 그 누구야 기주공 알리가 서 싸우게 되는데 그 앙리 3세하고 기주공 알리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바르 알리가 등장하게 돼. 야, 이게 나바르 앙리죠. 이게 앙리 3세라고 돼 있나? 이게 뭔데 3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앙리 3세가 있고 나바르 앙리 세 명의 앙리가 이제 싸우는데 기주공 앙리죠. 예.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얘네들 이제 죽게 되고 요게 유일하게 남았던 나방 앙리가 이제 앙리 4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포기법이 좀 잘못되긴 하는데 일단 나중에 제가 찾아볼게요 여기. 그래서 나바르 앙리라고 좀 하는데 나바르 앙리 3세인가? 모르겠어요. 네, 정확한 명칭이. 자, 그러나 이 앙리 4세는 명실상부한 프랑스 왕으로 수도 파리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후 9년이나 시간이나 카톨릭 개종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입성할 수 없으니까 시간이 좀 약간 걸렸겠죠. 9년이나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파리에는 미사 한 번을 같이 했다. 말 남기고 알려진 앙리 4세의 개종과 더불어 종교적 강국의 열기가 식어갔고, 그 뭐냐면 1598년 낭트 칙령으로 개신교들의 종교의 자유가 선포됐다. 자, 칙령의 국가는 하나의 국가에는 두 개의 종교는 당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앞에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는 입장 올 때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죠. 상황을 야기했지만 내정을 피폐해진 왕국을 재건하려고 위해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자, 낭트 칙령과 동시에 앙리 4세는 제2조 종교전쟁 기간 동안 프랑스 내정에 깊이 간섭했던 에스파냐와 필리프 2세와 베르뱅 조약을 맺게 돼. 자, 이 베르뱅 조약은 서기에는 없어. 서양사 개론 강자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결함으로써 제2조 평화를 안착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스페인이 그 당시 이제 위그너 전쟁 때 누굴 지원했냐면 부교도 세력들을 지원했어요. 갈등이 좀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사이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앙리 4세가 이 베르맹 조약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신교도 출신의 슐리를 비롯해 등의 행정가와 재정 개혁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용파기 때문에 실용적인 개혁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앙리 4세의 치세로부터 루이 14세 이르는 1715년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위대한 세기는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이제 앙리 4세 뒤이어 루이 13세와 그를 보위한 리슈의 초기경은 카톨릭 교도이면서도 그 30년 전쟁 동안 합스부르크 왕에 맞서 신교도 세력을 지원하는 그는 그 당시 이제 중앙 집권적 왕권 강화를 위한 현실 정치를 구현했고요. 특히 리슈는 국가 이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왕국의 통치 이념을 확립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층을 기반으로 신관료층이죠. 기반으로 프랑스 정예에 걸쳐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건설하고자 했다. 동시에 낭트 칙령에서 국가 내부의 국가로 구성하고 있는 위그너 세력들을 서서히 무력화시켰으며 대기족의 그 의무를 가차없이 처단하고 언제든지 반란의 근거지가 있는 성체들은 체계적인 파괴를 시도했다. 그래서 귀족의 오래된 특권이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했던 걸투간을 금지했다. 앞에서 이제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예. 그래서 서기에 있는 내용들 좀 보충하면서 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루이 13세 뒤에서 이제 왕위에 올랐던 루이 14세 치세에는 프랑스의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정치를 발휘했다. 지세초,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어릴 때, 그러니까 모의 석정 시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통치는 마젤랭이 했던 그 시기죠. 프로동의 난해를 통해서 귀족들 저항으로 인한 왕권의 위험을 경험한 루이 14세는 파리 인근의 베르셔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정을 건설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노력했다. 자, 국왕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궁정을 찾아와 국왕을 기다리며 궁중신 생활,
위한 값비싼 그 생활을 유지했다. 소위 말하는 에티켓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본래 에티켓을 안 좋아해요. 예. 그런 게 다 그 의례적인 거고 그런 것 같아. 자, 베르샤유 궁전은 오락가 축제 그리고 음모와 음모의 상설 무대가 되었다. 베르샤유에서 태어난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적이고 신성한 권리를 내세우며 통치했다. 그러나 실제로 루이 14세 그 후계자들이 추구한 절대주의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세력들이 혼자는 교만을 혼합체했다. 자, 그 1648년 이후 자율적인 그 대귀족들의 사적 군대는 착취를 감추고 대신에 이제 이걸 다 뭐냐면 사병들을 중앙으로 통합했죠. 그래서 중앙 집중하던 재정 군사 왕국의 상비군 제도가 정비했다. 그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17세기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절대왕권을 확립하는 것에서 재정과 군사권을 중앙에 집중시켜요. 그래서 이제 재정국가, 군사국가 이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서강자에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너뛸게요. 왜냐면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긴 좀 힘들어. 예. 그래서 시험 나오기 힘든 것들은 건너뛰고 저는 팩트 중심으로 좀 얘기할게요. 왜냐면 채점하기 편한데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학을 종목는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 하여튼 조세 분야에서도 국왕은 더 이상 신분제에 의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랑스 신분제에 의해는 1614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발 1789년까지 단체로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이 13세 때 한번 소집하고 나서 거의 150년 넘도록 소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관료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뭐 재정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굳이 볼 필요 있나? 넘어갈게요 그냥.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학 분류에서 반직 매매 가능 역시 이제 그 뭐냐면 선행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강직 매매 대표적인 게 고등법원이죠. 고등법원. 그래서 이 고등법원 세습직이야. 처음에 이제 고등법원 설치될 때는 왕권 강화에 이바지해서 고등법원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고등법원 판사의 간직 자체가 일종의 돈을 주고 프렌트 제도가 죠. 상속세만 내면 세습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고등법원 판사들이 일종의 기득권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이들도 이제 뭐 창건 귀족과 함께 법법 귀족으로 귀족으로 이렇게 묶었죠. 카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간직 명령해줬다. 이런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쭉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다음 서양사 이제 개로 다시 넘어가죠. 그래서 서양사 개론하는데 동유럽의 절대 왕조로 넘어갈게요. 예.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이 서유럽이고 동유럽을 볼게요. 동유럽은 이제 보기 전에 그 당시 동유럽의 어떤 그 계몽군주와 신분제 의회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가죠. 자, 동유럽은 절대주의인데 서유럽과 다른 측면이 되게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뒤에 좀 설명하고 그 당시 동유럽의 절대주의 시대 때 계몽군주도 있었어요. 계몽군주는 주권이 다수보다 한 사람에게 군주에게 유대된 걸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개혁과 계몽을 주력한 그 군주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적 간용, 산업의 자유, 농노 해방, 학예의 보호 장려, 위로부터 군주가 향하여 봉건적 여러 계급을 종속시키고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프리드린 2세, 마리아 테레지아, 에카테리 여제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당시 독일의 상을 보면요. 상당히 복잡했어. 그래서 300여 개의 정치적인 어떤 독립된 정치 집합체였죠. 연방 국가도 있고 그 안에 뭐 그 자유도시도 한자 도시도 있죠. 이런 도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 국가였다. 그래서 황제권이나 연방 주권이 국내 여러 신분에서 그 제약을 받는 것이에요. 그 연방의 내정이나 외교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서 연방의 신분제에 의해 동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군주권하고 신분제에 의해 이원적인 권력이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원적인 체제가 이제 깨지게 된 것은 30년 전쟁 이후죠.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에 군주권이 강화되면서 연방 국가에 다니고 절대 그 왕정 체제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도 관료 집단과 상비군을 거느리는 강력한 절대왕권의 전제적 지배나 기본적 성격은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공통점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 그러나부터가 차이점이야. 자, 차이점은 예전에 기출에 한번 오래된 기출 문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몇 가지 점에서 서유럽과 달랐다. 우선 설립 연대가 대체로 17세기 후반으로 서유럽보다도 1세기 이상 늦었다는 거. 예. 그리고 설립 계기가 자율적인 게 아니라 자율적인 왕권 강화가 아니라 파율적인 거죠. 외부의 어떤 압력 때문에, 압력각 때문에, 압력적인 압력 때문에 형성됐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포이슨의 경우에 스웨덴 위협이라는 것이 타율적이며 군사적 성격도 강했다는 거. 자, 세 번째로는 서유럽에서는 농노제의 붕괴와 자본주의 성장이 절대왕정 설립의 사회적 기반가 된 것과 반대로 동유럽은 앞에서 말한 건 재판 농노제나 절대왕정 설립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급 군영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봉건적 세력들이 절대왕정을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인데, 이 봉건적 세력들은 이때 재판 농노제를 바탕으로 등장한 융커 같은 계급들이에요. 융커. 예. 자, 그래서 예당초 이제 그 동유럽은 도시의 발달에 빈약했고 이에 따라 부유주의 성장도 미미했다. 자, 그래서 이건 대판 농노제와 융코들이 등장했던 배경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대 들어서 재판 농노제가 실시되었으니 부유주의 성장의 가능성은 더욱 심하게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점이 서유럽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네 번째는 요와 연결돼서 이 재판 농노제에 성장했던 계층이 공사귀족, 융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절대왕조를 뒷받치는 주요 세력인데 이들이 고급관이나 군장교수 왕권을 봉사했다. 봉사귀족이었다. 그래서 융커들이 봉사귀족 성격이 있다. 자, 그 서유럽 비교해서 고급 관리와 군자교들은 주로 누가 하죠? 중상층, 부유주와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거와 좀 대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추가하자면 그 매간 매직제, 이게 이제 서유럽만 있었죠. 특히 프랑스. 요게 예전에 한번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유럽 절대주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당시 그 예전에도 한번 나왔기는 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농민 세력들이 결집돼 있잖아요. 유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농노해방과 연결될 수 있었던 방면에 동유럽은 아니죠. 동유럽은 새로운 이제 마을들이 많아. 금방 이제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간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감이 없어. 유대감이. 결국에는 농민 반란도 별로 안 일어났고 일어나도 곧바로 진압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하여튼 그 강력하게 진압당한 후에도 이제 뭐 그 후에 계속 일어났으면 되는데 별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독일의 농민 반란 외에는 별 볼일은 없어. 여기는. 이런 차이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고요. 서양사 강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렇듯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서유럽형과 달렸으며 재판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부유주의 미발달 및 왕권과 귀족의 유착으로 인해서 밑으로부터 개혁이나 혁명의 가능성이 심하겠고, 그 위로부터의 개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었던 그 군주들은 계몽군주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징 관련된 내용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암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다음 30년 전쟁을 보죠. 30년 전쟁. 자, 30년 전쟁인데 요 30년 전쟁은 배경과 가정이 나올 만한데 이게 이상하게 안 나와. 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험까지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베스트팔렌 조약 있죠. 이 베스트팔렌 조약 내용하고 그다음에 30년 전쟁 결과 부분만 집중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진짜 뭐 답답한 거 다 공부하기 싫다 하면 그냥 때려치고, 그게 뭐냐면
이 결과 베스튼 팔린 조약이나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베스튼 팔린 조약, 예,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형식으로는 종교 전쟁이죠. 종교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되면서 종교는 이제 명분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그 국내 정치 세력들 간의 어떤 다툼 확대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뭘로 넣으면 이게 또 국제전이 되죠. 물론 이제 종교전쟁 자체가 이 국제적 성격이 강하게 하는데 이건 진짜 끝판왕의 끝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정도, 세계대전이 할 만큼 이런 국제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왕조 전쟁의 어떤 성격도 같이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 전쟁이지만 왕조 전쟁의 성격도 같이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식민지 전쟁, 그러니까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력 균형 원리.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을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되게 길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제 배경과 가정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실용적으로 따지면 그 30년 전에 베스트 8년 정도만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서양사 개론하고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요. 그 전에 한번 개관을 좀 해볼게요. 요걸 개관하고 나서 개론이나 강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좀 쉬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안 알려줬네요. 인증번호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57번이에요.